인류가 태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NIF의 레이저가 처음으로 투입한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순간을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제 인류는 진짜 무한에너지 문명이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1964년 소련의 한 천문학자가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계 문명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숫자로 잴 수 있을까? 그가 만든 척도에 따르면 한 문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3단계로 나뉩니다. 행성 하나의 에너지를 전부 쓰는 문명, 항성 하나의 에너지를 전부 쓰는 문명, 그리고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쓰는 문명. 이 계산대로라면 지금 인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아직 1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0.7형,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단계도 다 못 채운 걸음마 수준의 문명입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불을 다루고 원자를 쪼개고 이제 별의 반응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0.7형이라는 초라한 숫자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인류가 마침내 순에너지 핵융합을 실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이 걸린 도전 그리고 첫 번째 불꽃. 그런데 이 성취를 문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전 단계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자체가 에너지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불을 다루면서 추위와 어둠을 이겼고 증기기관으로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꺼냈었고 원자력으로 핵분열의 에너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융합으로 별이 타는 바로 그 반응까지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에너지 확장에는 끝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1964년 이 질문에 처음으로 숫자를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4년 소련, 냉전이 가장 치열하던 시기였습니다. 소련의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조금 독특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 신호를 찾는 일, 지금으로 치면 SETI, 외계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의 초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르다쇼프는 여기서 실용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는 얼마나 강력할까? 그걸 알아야 어떤 전파 망원경으로 어떤 세기의 신호를 찾아야 할지 정할 수 있는데 신호의 세기는 결국 그 문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카르다쇼프는 문명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분류하는 척도를 제안합니다. 논문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습니다. 외계 문명이 보내는 정보의 전송. 이 논문에서 그는 문명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행성 규모의 에너지를 쓰는 1형, 항성 규모의 에너지를 쓰는 2형, 은하 규모의 에너지를 쓰는 3형. 당시만 해도 이건 그냥 SETI 연구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척도는 이후 60년 동안 물리학자들과 SF 작가들 모두가 사랑하는 개념으로 자라납니다. 왜였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척도가 기술 문명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상상하게 만드는 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카르다쇼프 척도의 3단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형 문명. 이 문명은 자신이 사는 행성에 도달하는 에너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 치면 태양이 지구에 쏟아부는 햇빛 전체, 지구 내부의 지열 전체, 대기와 바다가 가진 에너지 전체를 남김없이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대략 초당 10에 16제곱와트, 그러니까 1경와트에 가까운 에너지입니다. 2형 문명. 이번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속한 항성계, 즉 태양 전체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태양이 매초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초당 10에 26제곱와트, 1형보다 무려 100억 배 더 큽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다이슨구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형 문명, 이제는 항성 하나가 아니라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씁니다. 은하수에는 태양 같은 별이 대략 1000억에서 4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이 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 숫자로는 초당 10에 36제곱와트, 1형에서 3형까지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형과 2형 사이는 100억 배, 2형과 3형 사이는 다시 최소 100억 배에서 1000억 배. 이건 마치 촛불 하나와 도시 전체의 조명, 그리고 은하수 전체의 별빛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세 계단이 있다면 인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어야 정상일까요? 인류는 이미 지구 전체의 날씨를 관측하고 지구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심지어 별의 반응인 핵융합까지 실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형에는 가까워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1964년 카르다쇼프의 원래 척도에는 사실 빈틈이 있었습니다. 1형과 1형 사이, 그러니까 문명이 정확히 몇 형인지 소수점 단위로 계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빈틈을 채운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칼 세이건입니다. 천문학자이자 대중과학의 아이콘이었던 세이건은 1973년 이 척도를 수학 공식으로 확장합니다. 그가 만든 공식은 이렇습니다. 문명의 등급을 K값이라고 할 때 K는 문명이 쓰는 에너지의 로그값에 비례합니다. 이 공식 덕분에 이제 문명은 딱 떨어지는 1형, 2형이 아니라 0.1형, 0.7형, 1.3형처럼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이건은 이 공식에 실제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을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등급 K값은 약 0.7. 이 계산은 1970년대에 나온 것이지만 최근 연구자들이 2020년대 에너지 소비량으로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0.7형 근처입니다. 왜 수십 년이 지나도 크게 안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로그 스케일 때문입니다.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1형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엄청난 기술 발전은 이 거대한 척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움직임일 뿐입니다. 0.7형이라는 숫자는 결국 이런 뜻입니다. 인류는 지구가 가진 에너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활용할 능력을 갖췄지만 아직 100%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구의 에너지를 대부분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로 뽑아 쓰고 있는데 왜 아직 100%가 아닐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의 100%를 쓴다는 게 자원을 다 캐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카르다쇼프 척도가 말하는 건 채굴량이 아니라 지구에 도달하거나 지구가 가진 에너지의 흐름 전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 전체에 쏟아붓는 햇빛의 총량은 인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0,000배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 중 극히 일부만 태양광 패널로 포착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땅과 바다에 흡수되거나 우주로 반사됩니다. 지구 내부의 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지만 인류가 실제로 끌어다 쓰는 건 그중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즉 인류가 1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붙잡아서 쓰는 기술과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난편 핵융합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핵융합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인류는 지구가 가진 에너지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중소수는 바닷물에서 거의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런 흐름을 근거로 인류가 1형 문명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100년에서 20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바탕으로 한 가설적 전망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융합, 재생에너지, 우주 태양광 발전 같은 기술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하느냐에 따라 이 시간표는 크게 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1형도 어려운데 2형은 대체 어떻게 도달한다는 걸까요? 항성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쓴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잠깐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을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누는 기준이고 인류는 아직 0.7형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 하나를 통째로 감싸버린다는 다이슨구가 정말 가능한지, 실제로 그런 후보별이 발견됐는지, 그리고 삼형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여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다룹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죠. 1960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인공적인 항성 적외선 방사원을 찾기 위한 탐사. 다이슨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기술 문명이 계속 성장하면 결국 자기 행성 하나로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항성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통째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다이슨구입니다. 많은 분이 상상하는 다이슨구는 태양을 완전히 감싸는 하나의 거대한 딱딱한 껍질입니다. SF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이미지죠. 그런데 사실 다이슨 자신이 제안한 원래 개념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하나의 통짜 구체가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수많은 태양광 위성들의 무리를 상상했습니다. 이걸 다이슨 스웜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짜 구체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양도 비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이슨 스웜은 위성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궤도를 돌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태양이 사방으로 흩뿌리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 도달하는 건 태양 전체 방출량의 2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텅 빈 우주로 그냥 흩어져 사라집니다. 다이슨 수험은 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붙잡아서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걸 완성하면 인류는 단숨에 이형 문명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세대 혹은 몇 세대 안에 지어질 수 있는 물건일까요? 다이슨 수험을 지으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할까요? 여러 물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태양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포착하려면 목성 하나에 맞먹는 질량의 물질을 태양 궤도에 흩뿌려야 합니다. 행성 하나를 통째로 분해해서 그 재료로 위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인류의 기술로 목성 하나를 분해한다는 건 사실 상상 속의 일입니다. 설령 재료를 다 구했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위성들을 궤도에 정확히 배치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게 유지하고 수집한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송하는 시스템까지 전부 완성해야 합니다. 2025년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런 다이슨 수험이 완성되더라도 유지 보수가 중단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항성의 복사압과 주변 행성들의 미세한 중력이 누적되면서 위성들의 궤도가 천천히 흐트러지고 결국 위성들끼리 충돌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이 연쇄 충돌이 시작되면 정규했던 다이슨 수험 전체가 수백만 년에 걸쳐 우주 먼지로 갈려나갈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군은 짓는 것도 어렵지만 지은 뒤에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가설이지 실제로 다이슨 굴을 지어본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 관측에서 다이슨 구의 흔적처럼 보이는 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식 명칭은 KIC8462-852, 별명은 타비의 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 별을 관측했는데 밝기가 이상하리만치 불규칙하게, 그것도 최대 22%까지 어두워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빛을 가리는 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행성이 가리는 밝기 변화는 1% 안팎에 불과합니다. 22%라는 수치는 행성 하나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가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건설 중인 다이슨 수험의 흔적은 아닐까? 외계 문명이 태양광 위성들을 배치하는 중이라면 불규칙하고 거대한 빛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언론이 열광했습니다. 외계인이 항성 주위에 메가스트럭처를 찍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 년에 걸친 정밀 관측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타비의 별에서 나오는 빛을 파장별로 분석한 결과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먼지 구름이 빛을 가릴 때 나타나는 패턴과 훨씬 잘 들어맞았습니다. 2018년 발견된 대규모 관측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팀은 이 밝기 변화가 불규칙한 먼지와 파편 구름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이슨구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계 문명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설명되지 않는 이상 신호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타비의 별 소동 이후에도 다이슨 구를 찾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스웨덴 읍살라 대학과 인도 공과대학 공동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개의 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이슨 스피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별 7개를 추려냈습니다. 이 별들은 모두 M형 외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고 표면 온도도 태양의 6000도보다 훨씬 낮은 3500도 이하의 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지구에서 1000광년 이내에 있습니다. 왜 이 별들이 후보로 지목됐을까요? 다이슨구의 흔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별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분석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별을 감싸는 구조물을 지었다면 그 구조물은 흡수한 별빛을 다시 즉 적외선 형태로 방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개의 별에서 예상보다 과도한 적외선 신호가 감지된 겁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이 결과가 다이슨구의 확실한 증거라고는 확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별 주변을 떠다니는 자연적인 먼지나 암석 원반이 다이슨구와 비슷한 적외선 신호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비의 별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흥미로운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만 자연적인 설명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연구팀은 후속 관측을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아직 결론이 아니라 진행 중인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정말 언젠가 외계 문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카르다쇼프 척도의 개념, 인류의 위치, 다이슨 구, 그리고 실제 후보 별들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하에는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만 2형이나 3형 문명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여러 문명이 그 단계에 도달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은하 전체 에너지를 쓰는 3형 문명의 흔적을 단 하나도 확실하게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예전에 다뤘던 그 유명한 역설과 정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까지 함께 가보시죠. 예전 편에서 다뤘던 페르미 역설 기억하시나요? 우주는 이렇게 넓고 오래됐는데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이 역설에 아주 흥미로운 각도를 하나 더해줍니다. 2형이나 3형 문명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들은 절대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아무리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반드시 우주로 방출돼야 합니다. 다이슨 구로 항성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 있다면 그 항성은 가시광선 대신 엄청난 양의 적외선을 뿜어내는 매우 독특한 별로 관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충분히 정밀하게 관측하기만 하면 이형 문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탐사가 실행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수십만 개의 은하를 대상으로 예상보다 과도하게 적외선을 방출하는 은하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확하게 인공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3형 문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애초에 3형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그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는 일 자체가 극도로 드물다는 뜻입니다. 둘째, 3형 문명이 존재하더라도 우리 관측 범위 밖에 있거나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조금 더 냉정한 가설이 있습니다. 애초에 문명이 1형을 넘어서기 전에 스스로 멸망하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가설은 예전에 다뤘던 또 다른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트 필터입니다. 그레이트 필터란 생명이 탄생해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되기까지 과정 어딘가에 대부분의 문명이 넘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인류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레이트 필터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0형에서 1형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습니다. 한 문명이 행성 전체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은 동시에 자기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핵무기, 기후변화, 생명공학, 인공지능, 인류가 최근 100년 사이에 손에 넣은 이 모든 기술은 문명을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릴 힘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성립합니다. 우주의 수많은 문명이 1형 문턱에 도달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얻은 힘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 핵전쟁의 위험, 기후위기, 통제되지 않은 신기술의 확산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와 기술력을 손에 쥔 세대인 동시에 그레이트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험받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일 뿐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냉정한 이야기와 지난 편에서 다뤘던 핵융합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레이트 필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무거워지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1형 문명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확장하는가입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를 낳았고 핵분열은 폐기물과 폭주 위험이라는 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편에서 다뤘던 핵융합은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조건이 흐트러지면 반응이 저절로 멈추며 연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사실상 무한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미치오 카쿠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인류의 일형 도달 시점을 100년에서 200년 뒤로 전망하는 것도 바로 핵융합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의 성숙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 속도를 근거로 한 가설적 전망입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속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이건 역시 일형 문명으로 가는 또 다른 경로가 됩니다. 결국 핵융합과 재생에너지는 인류가 그레이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두 개의 사다리인 셈입니다. 70년 전 냉전 속에서 시작된 핵융합 연구와 60년 전 역시 냉전 속에서 태어난 카르다쇼프 척도, 이 두 이야기가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정말 사명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하 전체의 별들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문명, 이건 사실 현재 물리학으로는 완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런 문명이 항성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거나 심지어 블랙홀의 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블랙홀 주위에 물질을 떨어뜨려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식, 이른바 강착 원반을 이용한 발전은 이론적으로 핵융합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물리법칙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수준의 이야기지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르다쇼프 자신도 후속 연구에서 이 척도를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주 전체 에너지를 다루는 사형 문명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계라기보다는 척도를 더 확장해본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상이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법칙의 한계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0.7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류의 모든 성취가 갑자기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1964년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그저 외계 신호를 찾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이 척도는 인류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 됐습니다. 우리는 불을 다뤘고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원자를 쪼갰고 이제 별의 반응인 핵융합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0.7형입니다. 이 숫자를 듣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그 정도였나 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0.7형이라는 건 아직 0.3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0.3은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스스로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은 12초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열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70년 전 수소폭탄으로 시작된 핵융합 연구는 이제 청정에너지의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0.7이라는 숫자도 언젠가는 그저 지나온 길의 한 점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